두 번째 스터디 우리 나아영 선생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나하영입니다. 2회차 발표고 60에서 103쪽까지 범위가 되어 있고요. 일단 오늘 발표에서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보면 이제 범위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1907년 8월 27일부터 1908년 2월 25일까지 주고받은 6개월 정도 주고받은 그런 서신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사건들 몇 가지 보고, 프로이트와 융이 주고받은 내용에서 서로에 대한 좋은 표현, 나쁜 표현 이런 거 보고, 정신분석 이론 관련된 내용 보고, 토론 주제 이렇게 얘기할 건데요. 이번 범위를 보면서 전반적인 소감은 이전에 했던 서신들에 비해서 둘의 사이가 좀 더 긴밀해진 느낌? 그리고 신뢰가 좀 더 두터워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갈등의 표현보다는 좀 호의를 표하는 표현들이 좀 줄을 이뤘던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내용이 진행된 이유를 추측을 한번 해봤을 때, 융이 그 총회에서 프로이트에 대한 강연을 하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뭔가 그 외부에 반대하는 그 세력에 맞서서 둘이 한 팀을 이루면서 더 끈끈한 느낌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프로이트 학파라는 것을 좀 만들어가는 융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건들을 보면 일단은 1907년 9월에 총회에서 프로이트의 이론을 옹호하는 융의 강연이 이루어진 게 굵직한 하나의 사건이었고요. 이 사건이 좀 그 둘 사이가 더 가까워진 계기가 아닐까 했었던 그런 사건이고, 그리고 많은 정신의학자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연에서 프로이트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프로이트 학회를 융이 설립을 하게 되는, 소규모로 설립을 하게 되는 그런 이벤트가 있고요. 그리고 1907년 11월에는 융이 미국 식량연구회 명예회원으로 선출이 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융이 프로이트 추종자들을 모아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구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편지에서는 프로이트가 우리만의 저널을 창간을 해야 한다, 이런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융이 그걸 협의하는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총회가 개최가 될 것이고, 저널을 창설할 거라는 그 굵직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논의하는 정도의 내용에서 멈추고, 다음 서신에서 이제 총회가 열릴 거라는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 보시면 이제 62페이지에 선전에는 우리 정신분석 프로이트를 선전하기에는 자네가 나보다 더 적임자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나의 인격과 생각, 말하는 태도에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느끼면서 나를 멀리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네. 반면에 모든 사람이 자네에겐 마음을 열고 있어. 자네 같은 건강한 남자가 자신을 히스테리 유형으로 여긴다면 나는 나 자신을 강박증 유형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세.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그런 사람이 강박증 유형의 대표적인 예이지 않은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나는 자네와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다네. 더 이상 혼자이지 않다는 사실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는 뜻이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이트가 융을 좀 의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이트가 유대인이고 융이 비유대인이었다는 것도 이 둘 사이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유대인인데다가 젊고 이미 성공한 그런 좀 또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는 그런 존재인 융의 존재가 프로이트한테 좀 희망이 되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63페이지는 어떤 경우에도 자네의 확신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게. 자네는 우리의 승리를 목격할 것이고 그 승리를 공유하게 될 걸세. 프로이트가 얘기하고, 66쪽에서는 교수님의 편지 덕분에 저는 중요한 발견을 위해서만 아니라 명예롭고 위대한 임무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융이 프로이트에 대한 강연을 마치고 총회에서 마치고 되게 공격을 많이 받고서 했던 그런 메시지인데 사람들의 많은 비난을 받고서 프로이트의 답장을 또 받고 되게 좀 고무돼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68쪽에도 교수님의 사상이 사방으로 느리지만 확실히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사상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상이 그 사람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프로이트는 굉장히 되게 특별한 동료로 이미 융을 여기고 신뢰를 가진 그런 말들을 하고 융도 거기에 이제 굉장히 응답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융이 프로이트에게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편지에서. 프로이트의 사진을 교수님의 사진을 보내주세요. 이런 요청을 해요. 73페이지. 그로스 박사는 사람들을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으로 바꿔놓음으로써 전의를 빨리 종식시킬 수 있었다는 식으로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스 박사가 프로이트의 또 다른 추종자 중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분석가로서의 전의와 이 전의의 고착이 단지 일부 일처의 상징에 지나지 않으며 그런 것으로서 그것들은 억압의 징후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경증 환자에게 진정으로 건강한 상태는 성적 부도덕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땐 성적 억압은 평범한 많은 사람들에게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지라도 문명화에 매우 중요하고 또 불가피한 요소이지요. 저는 그로스가 성적 관점의 유행에 편승해 지나치게 멀리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프로이트를 또 추종하는 그로스라는 사람이 너무 성적인 관점에 휩싸여 있다고 융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적인 부분에 너무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융과 프로이트가 좀 분열의 어떤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그런 글들을 봤던 것 같은데 그 분열의 조짐이지 않을까 그런 멘트였고요. 그 다음에 서로 사진과 프로이트에 넣었던 중요한 상징이 있는 메달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그런 걸 교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76쪽에 보면 제가 편지를 쓰기 게을리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프로이트는 항상 융에게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편지를 어서 써라. 빨리 답장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융은 그거에 대해서 항상 되게 바쁘다. 여기서도 한 가지 내가 답장을 늦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한 가지 이유는 제 업무 부담입니다. 라면서 내가 일이 너무 바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내 답장이 느린 이유에 대해서 융이 자신에 대해서 좀 분석한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른 이유는 감정 영역에서 발견됩니다. 저는 교수님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나 연구자로서 무한히 존경합니다. 어쩌면 제가 교수님에게 품고 있는 존경은 종교적 심취의 성격을 다소 띠고 있을 것입니다. 종교적 심취와 비슷한 성격이 저를 정말로 괴롭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에로틱한 잠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혐오스럽고 터무니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불쾌한 감정은 제가 소년일 적에 한때 존경했던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프로이트한테 정서적으로 뭔가 거리감이 있는 이유가 이런 경험에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어서 77쪽에서 저에게 감정전이를 강하게 느끼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노골적으로 불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님의 확신도 두렵게 느껴지지요. 저의 감정엔 어쨌든 친밀한 모든 관계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감상적이거나 진부하거나 자기 과시적인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융이 이제 친밀하게 지냈던, 그러니까 자기에게 특별히 감정 전이를 크게 느끼는 관계가 변해가는 것을 다른 관계에서도 경험을 했고, 그것 때문에 프로이트의 관계에서도 두려움이 있다라는 걸 좀 표현을 하고 있고요. 81쪽에서 호칭이 좀 변하는 거를 느꼈어요. 이거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좀 변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친애하는 동료에게 이렇게 썼다가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붙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동료라는 표현을 빼고 사랑하는 친구에게라고 바뀌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프로이트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너를 동료라고는 부르지 않고 사랑하는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프로이트가 이에 대해 답변을 하는데요.
어떤 종교적 바탕에서 일어나는 전이는 나에게 아주 불행한 일로 여겨지는데 그것이 인간에게 보편적인 어떤 경향 때문에 대체로 변절로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네. 그 경향이란 사람들이 내면에 간직할 상투어를 늘 새로운 것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자신에 대해서 융이 느끼는 그 전이에 대해서 염려를 표하는 그런 내용이고, 결국에 좀 이 염려대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총의 개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융이. 존스 박사도 이제 새롭게 프로이트를 옹호하는 그런 등장인물인데, 부다페스트에 있는 저의 친구들과 함께 프로이트 추종자의 총회 같은 것을 개최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08년 봄에 잘츠부르크에서 열릴 총회가 나를 매우 자랑스럽게 만드는군. 하지만 내가 방해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자네가 나를 초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프로이트가 답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융이 총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좀 의아했던 게 프로이트한테 옷이라는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다음 편지에서 내가 방해될까 봐 부르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답장에서 융이 교수님께서 저희가 인스부르크나 잘츠부르크로 교수님을 초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교수님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정반대로 저희들은 교수님을 의장으로 모신 가운데 모임을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늦게 나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의장으로 모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89페이지에 신기하게도 전이 꿈이 어떤 그 내담자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전이 꿈이 된 대단히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것이 교수님의 이론과 맞아 떨어지고 있지요. 그래도 초기의 성적 역사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환자의 몽롱 상태는 제가 처음으로 발표했던 글 신비현상이라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설명한 환자에게 나타난 몽롱 상태와 비슷합니다. 그 얘기했는데 프로이트와 융의 좀 관심사의 차이 중에 하나가 이 신기현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이걸 보면서는 성적인 부분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을 융이 언급을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몽롱 상태가 이후에 그 해리장애, 지금의 해리장애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이트는 좀 융의 이런 좀 신비 현상에 대한 관심을 별로 달갑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92쪽에 융이 교수님의 받은 사진을 크게 확대한 사진이 경이로워 보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리고 96페이지에 넘어가면 프로이트가 우리에겐 우리만의 저널이 절실히 필요하다. 자네 정도의 이름이라면 괜찮은 독일 출판사를 물색하는데 전혀 문제를 겪지 않을 거야. 나를 전혀 존경하지도 않고 그들은 아마 탁월한 외국인인 자네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길 걸세. 이거는 이제 그 비유대인이고 명성도 좀 있는 그런 젊은 융을 앞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프로이트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97쪽에 나온 이 나를 전혀 존경하지도 않고 이 내용은 그 프로이트 총회에 함께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같이 데리고 가는 그 사람들을 융에게 컨트롤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맥락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이트 총회에 함께 가는 그 자신의 어떤 그 측근들, 동료들보다 좀 융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을 프로이트가 좀 받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00쪽에 보면 교수님의 우정이라는 과분한 선물은 저의 삶에서 이루는 정점 중 하나입니다. 교수님에게 동료 사이의 우정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우정을 즐기게 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 거리는 오해를 막아주고 또 빈틈없는 두 사람이 편한 관계 속에서 서로 나란히 존재하게 할 것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와 융이 아버지와 아들의 우정을 나눴다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융이 여기서 이걸 먼저 언급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자네는 정말로 독창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야. 지금처럼 어둑한 기억력으로는 나는 일을 하지 못하겠어. 그러니 자네가 전체 문제를 인계받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후계자를 융으로 두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보이는 내용이었고, 네. 네, 이 범위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분석 이론, 그러니까 토론 주제이기도 한 그런 내용인데, 74쪽에서 융이 어떤 사례에 대한 질문을 프로이드에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치료자를 성적 공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 부인인데요. 그래서 그런 공상이 지나치고 그녀에게 고통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저와의 연결을 끊고 공상을 억누르길 원하지요. 이런 상황에서도 치료를 계속 해야 합니까? 그녀의 말을 빌리면 이 치료가 관능적인 쾌락을 준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녀를 퇴원시켜야 합니까? 라는 융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답이 궁금했는데 프로이트의 답변이 생략이 됐더라고요. 별 내용이 없어서 생략되었나 싶었는데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정신분석학의 입장에서도 궁금하고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볼 수도 있을 주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95페이지에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주된 반대는 모든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는 망상을 품고 있는 것이라네. 그들은 꿈이나 일상의 삶을 바탕으로 하는 심리학적 통찰을 전혀 발달시키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서는 정신분석을 과거의 상처에 초점을 되게 많이 두고 있다고 보는 그런 관점이 많잖아요. 근데 프로이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일상의 삶, 현재에 좀 더 관심을 둔 것 같은 뉘앙스가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어서 제 정신분석 이론에 포함되는 걸로 좀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토론 주제 질문이기도 한데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프로이트를 배척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근거로 이제 나온 내용들은 이렇게 66쪽에 몇 가지 있었는데 네. 이 정도 이제 궁금증으로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마이크 다들 켜시고 우리 같이 얘기를 좀 해보죠. 네, 화면 공유는 이제 풀어주셔도 돼요. 자, 우리 먼저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하실 얘기들이 있으면 좀 먼저 해보죠. 그리고 이론, 그리고 또 자연님이 마지막 쪽에 질문, 토론 주제 갖고 오신 거는 조금 이따 하고, 이 본문 전체에 대해서 좀 어떤 느낌들 받으셨는지 하실 얘기들이 있으면 좀 먼저 같이 하죠. 전체적인 분위기 제가 처음에 발표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음, 좀 호의적인 표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되게 진짜 둘이 많이 가까워졌다, 엄청. 신뢰가 되게 많이 쌓이고 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 본문 이번 뭐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왜 이렇게 융을 이렇게까지 지지했을까? 그게 약간 좀 의문이었는데, 융이 프로이트를 옹호하는 그런 뭐 총회에 가서도 적극적으로 프로이트를 옹호하기도 하고, 또 뭐 그 출판사 물색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도 자네는 외국인이고, 그렇죠? 또 유대인이 아니고 하는 어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만약에 융이 프로이트 편에 서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정신분석이 좀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좀 정신분석이 좀 확산되는 데 있어서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융이 좀 상당히 큰 기여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융이 프로이트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뭐 그 영향력은
사실은 뭐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프로이트 입장에서는 마치 뭐라 그럴까? 좀 자신들만의 좀 이렇게 그런 어떤 지엽적인 이론에서 되게 총만 받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가 나타나서 옹호했다는 그 자체가 좀 굉장히 큰 그래서 프로이트가 그렇게 좀 많이 좋아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저 역시도 저번에 이제 융이 계속 바쁘다 그러고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뭔가 프로이트의 이런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이런 거를 조금 피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융이 하는 일이 되게 진짜 많아 보이고 그리고 이 정신 분석학을 프로이트가 먼저 이제 얘기했던 상시한 정신 분석학이 좀 멀리 알려지고 그리고 대중화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다. 그래서 더 프로이트도 융에 대한 이런 감정이 그냥 깊은 것이 아닌가 서로 신뢰가 쌓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번에 읽으면서. 그리고 융이 되게 프로이트에 대해서 신격화 전이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되게 저렇게까지 이렇게 사진을 달라고 하고 확대했다고 하고 나눠 갖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진짜 있었구나. 이 정도로 마음이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되게 충성을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거기도 한데, 그렇죠. 네. 이때는 그 사진 이렇게 막 인쇄하고 출력하는 게 싸지는 않았을 텐데 그리고 또 그 내용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줬다. 그러면서 네. 이제 프로이트 교수님이 이제 여러 사람들의 서재에 들어가시게 됐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진짜 야 이건 뭐 진짜 뭐 연예인 보는 듯한 좀 그런 정도의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팬심. 그치. 그러니까 프로이트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확실히 저번 주 얘기하세요. 아니 어둠님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동동님인가? 저 얘기하면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제 칼융이 프로이트한테 약간 좀 충성심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약간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2주차에는 완전히 이제 충성심, 완전히 이제 진짜 좋아하는, 진짜 자기한테는 프로이트가 필요하고, 진짜 절대적으로 뭔가 신봉하는 이런 느낌이 더 강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그냥 좀 겉으로 약간 이렇게 표현하고, 뭔가 좀 아무튼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로 프로이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구나가 많이 느껴져가지고 저는 좋게 봤습니다. 네,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저도 네, 어둠님이랑 좀 비슷하게 느꼈는데 네. 저번 주에 했을 때의 내용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관심은 있지만 약간의 거리를 두는 느낌이 들었는데 프로이트를 만나고 온 뒤부터 좀 프로이트에 대한 마음이 되게 커졌다고 저는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되게 스스로도 막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우정을 좀 나누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본인도 좀 그런 전의를 느꼈던 것 같고 프로이트도 은근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은 하지만 되게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융이 자기를 그렇게 대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계가 엄청 진전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좀 아슬아슬한 요소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프로이트도 그걸 좀 견제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게 프로이트 아슬아슬? 얘기해요, 장모님. 그러니까 저는 프로이트가 또 이제 나이도 좀 더 먹었고, 그러니까 이 뭐 적대적인 학계 분위기에 좀 위축돼 있는 느낌? 그러니까 자기 확신은 굉장히 강한데 뭔가 전면에 나서지 않으려는 마음이 되게 강한 상황에서
융이 나타나서 그게 엄청 의지가 되고 반가웠던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아니 프로이트는 좀 부담되지 않았을까? 융이 융이 말이요. 융이 막 뭐 응. 진짜 사진 달라고. 그런 거. 나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음. 되게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좋아한 것도 분명하지만 좀 융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좀 프로이트에 대한 지나친 기대 이런 것들이 어쩌면 프로이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좀 둘 사이를 좀 갈라지게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좀 원인이 되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보니까 그 음. 부를 때 친애하는 동료, 친구 이렇게 호칭을 했잖아요. 네. 그 프로이트는 그런 호칭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동등한 관계를 바란 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어, 든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일리가 있네. 음.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프로이트의 내용도 언급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어디야? 사진 달라고 막 했을 때 음. 그리고 맞아. 신격화 나는 종교 어떤 표현이었죠? 좀 내가 당신에 대한 그런 게 음. 좀 종교적인 느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에 그게 대해서 위험하다고. 음. 그렇게 한 그게 사람들이 변질이 거의 된다. 맞아. 관계가 안 좋게 됐다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성화를 많이 했는데 그거에 보면 어떻게 보면 융이 프로이트한테 실망을 나중에 하면서 떠나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본인이 이성화를 되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또 실망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 융이랑 진짜 융과 친아빠의 관계가 어땠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런 거 보니까 어떤 전이가 좀 일어났을지. 그리고 융이 뭐 노년에 약간 퇴화돼가지고 놀이 같은 거 하고 뭐 자기만의 성을 만들고 그랬다는 일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뭔가 그런 어린 시절에 뭔가 돌봄받지 못하거나 좀 이렇게 어른이 필요했던 그 시절에 대한 뭔가 갈망이라든지 결핍 이런 게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맞아요. 77페이지에 그런 얘기 나와 있어. 융이 자신의 불쾌감으로 인해서 관계 두려움을 느끼고 우정도 두렵다. 신뢰가 불쾌하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77페이지에. 77조? 77페이지에. 교수님의 확신도 두렵게 느껴진다. 그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이 너무 이렇게 좀 너무 오버야 둘 다. 너무 빨리 친해지고 그렇지 않아? 불꽃 같은 만나서 사랑이야. 또 이렇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지 이게? 6개월간 주고받은 내용이에요. 지금의 그 지금 발표한 범위가? 범위는. 1월 네. 안에 뜨겁네요. 편지를 지금 거의 마이크 꺼져 있어요. 실제로 만나는 것보다 편지로 주고받는 게 훨씬 많았고, 그리고 이때는 뭐 편지가 그렇게 빨리빨리 전달된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더 뭔가 상상이나 그 이상화가 더 잘 일어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리가 있네. 직접 만나서 관계를 직접 한 게 아니니까. 아무튼 둘 다 관계는 아주 미숙한 인간들 같아. 맞습니다. 네. 약간 칼륨 같은 옛날에는 그 경우는 시절에 네, 제가 어둠님부터. 제가 칼륨 같은 경우는 그 분명 프로이트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좀 성적인 게 이제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약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되게 신격화해서 프로이트한테 그거를 이제 뭔가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좀 미숙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본인이 아닌 것도 있는데 왜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프로이트한테 되게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표현을 먼저 자처를 했다 칼융이 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칼융도 무의식에 대해서 되게 이제 그 관심이 되게 많이 컸는데 그 관심을 프로이트가 이렇게 그러니까 프로이트를 통해서 더 확장하고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자기 연구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프로이트를 만남으로써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땅무님. 아, 저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고. 아니, 옛날 저희 부모님도 왜 뭐 12번 만나고 결혼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그런 통신망이나 이런 만남의 기회가 적었으니까 그랬을지 않았을까. 그래. 여기서 또 부모님 연애 얘기 잠깐 또 알게 됐네. 12번 만나고 결혼하셨다. 아, TMI야. 자, 그래요. 제가 그러면은 네. 아니 얘기- 그 뭐지 얘기해도 돼요? 네, 얘기하세요. 궁금해서 그 융 관련해서 전에 공부했던 걸 좀 뒤져서 아빠랑의 관계가 어땠는지 좀 봤는데 보니까 융의 아빠가 뭐 문헌학 전공한 철학 박사하셨는데 학자가 되지 않고 가난한 시골의 목사가 되셨대요. 근데 되게 자상하고 친절해서 신도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가족한테는 되게 쉽게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융이 헐. 아빠한테 우리 존경심과 아빠 같다. 더불어서 실망감을 지니게 됐고 그런 아빠에 대한 감정이 나중에 이제 프로이트한테 좀 투사가 됐다 이렇게 쓰여 있네요. 연비님 재빠르게 찾아봤네. 그럼요. 빨라 역시. 자, 그래요. 자, 그럼 우리 그 아까 자연님 발표한 것 중에 정신분석 이론 그 융이 질문을 한 거였죠. 프로이트한테 네. 자기가 치료하는 환자에 대해서 그 환자가 치료자에 대해서 성적인 전이를 가지고 있다. 그게 몇 페이지였죠? 74쪽이요. 74팩이요. 그래. 그 부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저는 다른 문제에 대해 교수님의 현명한 조언을 기대합니다. 강박 신경증에서 회복한 어느 부인이 저를 성적 공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이 부인도 그런 공상이 지나치고 그녀에게 고통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신의 공상에서 하는 역할이 병적이라는 점을 깨닫고 있으며 그래서 그녀는 저와의 연결을 끊고 공상을 억누르길 원하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치료를 계속해야 됩니까? 그녀의 말을 빌리면 이 치료가 관능적인 쾌락을 준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녀를 퇴원시켜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교수님에겐 지겨울 만큼 익숙할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교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쵸. 이게 10월 10일 편지고 그런데 그 다음 융 답변이 없이 또 10월 28일 또 융 편지가 또 나오죠. 네. 그 다음에도 또 융 편지가 또 나오네요. 편지.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 다음도요. 그러게 계속 왜 융 이렇게 편지. 됐을까? 그러게. 자, 어쨌든 그럼 자유님 요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좀 같이 나누고 싶으신지 이게 실제로 우리 상담일 경우 어떻게 쓰면 이런 얘기 나누고 싶으신 건지. 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좀 다 얘기들 한번 해봅시다. 우리 상담자들은. 자, 내담자가 상담자를 대상으로 이제 성적 판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담자도 그것에 대해서 쾌락을 느끼면서도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상담자인 여러분한테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선생님, 우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상담을 종결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좋겠냐? 아니면 선생님이랑 계속 상담을 하는 게 좋겠냐라고 말한다면 자, 뭐라고 하실지. 저는 예전에 그 유명한 성치료 하시는 분 강의 한번 들은 적 있는데 그분이 그 성치료 하실 때 자기에게 이성적 감정을 느끼면 자기는 바로 그냥 드랍이래요. 드랍시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렇게 되면은 치료가 안 된다고 아예 판단을 하시고 이제 나한테 이성적인 느낌이 든다 이러면 바로 그냥 끊고 본인은 중립적인 역할만 항상 이렇게 해서
개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상담 전문이시잖아요. 그럼 그런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례가 그러니까 없으시겠네. 좀 숨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내담자라면? 치료 근데 받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그런 내담자분이 그 치료사한테만 그런 전이를 느낄까? 만약에 다른 상담자한테 가서도 그런 전이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드는데. 결국 또 그러면 억압하게 되는 거라서 그게 치료로 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그런 적 있어요. 내담자분이 남성분이셨는데 저한테 계속 그런 감정이 느껴진다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머리로서는, 생각으로는, 이거를 잘 다뤄봐야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막상 되니까, 저 역시도 이게 어렵기도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계속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표현을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것조차도,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결국 그만했거든요. 종결을 했다고요? 네, 종결했어요. 다른 상담사한테 보내셨어요? 아니, 그분이 그냥 안 가셨다가, 저랑 종결하고, 하영쌤한테 잠깐 갔었나? 나? 그러고, 네, 그냥 한 번 하시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를 자연히 얘기해요. 아니, 그분이 종결을 하자 그러면 이렇게 돼서 종결을 한 거예요? 그쵸. 그냥 그분이 종결하자. 자기 도저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그때, 말 안 하고 하영쌤한테 접수 면접을 신청하셨어요. 근데 그 내담자가 어떻게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됐어요? 내가 상담생님한테 좀 성적인 연애 감정을 좀 느낀다? 괜히 얘기했네. 그런 거를 자기가 뭐 이제 솔직하게 여기서 저희는 항상 구조화할 때 처음에 여기서 이제 진솔하게 감정을 표현하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감정 표현을 이렇게 하다가 뭐 어디까지 내가 진짜 감정을 표현해도 되냐, 드러내도 되냐, 어디까지 솔직해야 되냐 이제 그래서 뭐 어떤 곳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뭔가 선생님한테 좀 다른 감정이 느껴진다라는 거를 밴드 글로 올려주셔가지고. 그래요. 자, 그럼 한번 뭐 일단은 실제 이게 이제 여러분 내담자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근데 이게 단지 그냥 연애 감정이 아니라 융이 얘기한 것처럼 아주 실제적인 아주 구체적인 성적 판타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책감도 느끼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되게 쾌락도 이제 느끼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물어본다면 두 가지 선택지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상담을 계속 한다. 그리고 나는 상담을 뭐 다른 사람한테 이제 리퍼럴 시킨다. 그 이유,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건지 그 이유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유님 한다고 상담? 네. 이유는? 이유는요. 일단은 저는 뭐 저를 때리지만 않으면 종결을 하지 않을 거라는 기본 전제가 있고, 그리고 뭐지? 그러니까 아까 뭐 당무님이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저한테 그런 걸 느껴서 괴로워서 다른 상담자를 만난다고 그게 없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그게 뭐고? 나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계속 이야기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되게 괴로운 이유가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되게 많이 있는 거가 주된 이유잖아요. 근데 뭐
그게 뭐 그렇게 죄책감 느낄 일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유가 딱히 없네요. 그냥 뭐 종결할 이유가 없다. 좀 이런 그치. 건 것 같아요. 일단 네. 종결할 이유가 없다. 그래. 또 때리지만 딴 분. 않으면. 저도 그 좀 자유님의 말에 좀 붙이자면은 뭐 좋아하는 감정, 뭐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는 거랑, 그러니까 그 감정을 느끼는 거를 죄책감을 갖게 스스로 판단하는 건 전 좀 구분해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건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거를 계속 이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다루면서 탐색하고, 왜 그럼 그거를 죄책감을 가지는지 아니면 왜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좀 탐색하는 게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스터디를 준비하면서 히스테리 연구라는 그 책이 있어요. 프로이트의. 그 책에 어떤 좀 재밌는 글귀가, 그러니까 거기서 프로이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감정을 느끼는 데에 뭐 인간이 책임이 없다. 그래서 인간이 뭐 방어 기제를 쓴다거나 회피를 한다거나 억압을 한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에 있어서는 좀 그럴 수 있다고 좀 지지를 해주면서 그거를 가지고 좀 탐색을 하는 걸로 저도 막 이렇게 깊이 저를 막 좋아한다는 감정을 가진 내담자는 상담을 해본 적은 없는데, 지금도 상담을 하고 있는 내담자분이 처음에 좀 저한테 그런 좀 약간 호감이다 이런 표현을 해서 계속 좀 상담을 하고 있긴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제가 저는 계속 이렇게 상담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지금 네네. 아까 그게 몇 페이지였죠, 자연님? 이 내용이 74페이지. 74쪽이요. 74쪽이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 부인은 되게 구체적인 공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공상. 그래서 그러니까 융 입장에서도 여기에서는 그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융은 되게 불쾌한 것 같아. 맞아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 그거 조금 사실 공감이 돼요. 그 불쾌함이, 그 생각한 것보다 그러니까 두 개가 딱 힘들었는데, 하나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움을 계속 겪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뭔가 내가 느끼는 불쾌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불쾌함.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내담자가 와서 되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데, 전 뭐 선생님을 좋아해요. 뭐 선생님, 수준이 아니라. 뭐 이성적으로 그 좋아해요. 이런 이상이죠. 정도를 성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뭐 자위를 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담자를 성적으로 대상화를 분명하게 시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도 자연님은 계속 상담고. 네, 뭐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생각으로는. 그래. 동구님도. 네. 저는 오히려 좀 더 그러니까 원래 호소 문제가 그거였던 내담자가 오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 판타지가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영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상 그 판타지 이야기, 자기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너무. 근데 그러니까 저랑 만나는 동안도 사실 눈빛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도 조금 되게 많이 부자연스럽고 굉장히 많이 부담을 주는 내담자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저는 그때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주고 저도 더 조심하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옷차림 같은 것도 더 신경을 쓰고, 그런 것도 있었고, 한편으로 저는 이제 불쾌감을 있는 그대로 좀 표현을 하긴 했거든요. 솔직히 좀 불쾌하다고 이러면은 보통 여성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좀 스토커 같다고 느낀다거나 그게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진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근데 오히려 그렇게 솔직하게 저도 반응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랄까, 그분에게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관계가 끊기거나 자기를 이제 끊어낼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하고는 어쨌든 그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로는 크게 뭐 문제가 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논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너를 불쾌하게 하는데 왜 나랑 계속 상담을 해주냐? 막 상담을 그거를 자기가 못 견뎌 해서 우리 상담도 그만하자면서 막 그렇게도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고통을 좀 그런 표현을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그런 논리가 필요했었던 것 같거든요. 뭔가 내가 그런 불쾌함을 너도 그렇게 불쾌하다면서 왜 계속 불쾌하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과는 별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불쾌감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내가 불쾌하다는 걸 이 사람이 들으니까. 근데 이전에 이 친구가 다른 관계에서 그런 실수들을 실제적으로 행동적으로 잘못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이제 혼을 내다시피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H님 이거 이름을 어떻게 당무님이요, 당무님. 당무님 왜 네. H야? H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그 당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그 불쾌하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적 공상이 있어요. 성적 판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상담자분이 그거를 그 막 더 들어보려고 하고 오히려 더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는 것보다 불쾌하다라고 딱 단호하게 지적을 해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막 그 화들짝 놀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 공상이 좀 깨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전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면 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담자가 솔직하게. 예. 그래요. 저도 그럼 그런 상황이면 네. 그 상담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담자가 그런 판타지가 든다고 해서 만약에 상담 관계가 종결되고 리퍼가 된다면 계속 그런 공상은 특히나 상담자 내담자 관계 안에서는 안 되는 거구나라는 인식이 생길 테고 그러면 계속 억압이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당무님 얘기하신 것처럼 좀 적극적으로 솔직한 관계 안에서 좀 다루고 오히려 좀 회피해야 되는 주제로 치부해버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저는 오히려 그렇게 좀 뭔가 명확한 게 있는 게 더 상담에서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굳이 뭐 정도를 구분하자는 건 아니지만 막 좀 한 요만큼 막 한 요 정도 좋아해요, 호감에 있어요 이런 거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보다는 제가 뭐 능력이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명확한 게 있는 게 저는 더 다룰 수 있어서 저도 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명확하게 상담할 것 표현하는 같아요. 거 말하는 거예요? 예, 명확하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저 그냥 좀 좋아해요.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냥 이게 아니라 저는 정말 막 어떤 것까지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떠올라서 그게 힘들어요라고 이게 있는 게 저는 이렇게 없는 상담이 저는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구체화되지 네. 않은. 그래. 형님은 어때요, 좀? 저는 제가 그 상황인 걸 상상해봤는데요. 제가 만약에 저도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내담자한테. 전 그러면 드랍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들릴 것 같다면? 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으면? 그럼 저도 솔직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만약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난 있을까? 하면 전 자신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감정을 느끼면 나도 흔들린다고 리퍼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여기서 고통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고통이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 죄책감이 제일 큰 거예요? 아니면 성적 공상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적 공상을 그러니까 뭐 현실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고 싶은데 이제 못하는 거에 대한 고통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냥 그런 고통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계속 불쾌하다고 얘기하고 또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계속 성적 공상이라는 게 계속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담자의 그 성적 공상이 성적 공상이 네 지나치고 뭔가 행동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만약 안 이루어졌을 때 그게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뭐 있지 내담자가 않을까. 구체적으로 상담자한테 뭐 실제로 성관계를 맺자고 강하게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됐을 때 내담자가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요구까지는 모르겠는데 음. 내담자가 근데 그러니까 그게 현실화되지 그거를 않았을 이제 때 현실화되지 않을 거를 이제 알잖아요. 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아는 거에 대한 그냥 고통이 그 고통. 계속 지속적으로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풀리지 그러니까 않을 것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해결이 안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네네. 그러니까 제 전 좀, 저는 지인 좀, 중에는 그런 판타지 네네. 때문에 약간 진짜 음. 고통스러워하는 친구가 있긴 한데 근데 그 친구는 음.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를 본인도 알거든요. 해서는 안 되는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런 나름의 그 고통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상대가 불쾌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내 상담자분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고통이 남아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일 때는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 건지 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두님 얘기는 단순하게 죄책감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현실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이 내담자는 지속될 수 있다면 이제 그때 이제 상담자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겠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그 고통을 좀 감내할 수 있게 버텨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옆에 두고 그걸 고통을 감내하게 해준다고? 아니 근데 그 감정이 솔직히 영원하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내담자가 그런 공상을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여기 책에 나온 내담자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구체적인 역할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적 판타지에서 상담자가 하는 역할이. 왜냐면 그 공상 속에서 충족되는 욕구는 무엇인지, 그런 상상을 했을 때. 그래서 좀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그런 판타지를 갖게 되는 근본적인 좀 그 내담자의 욕구? 충족되는 그 욕구? 이런 것들을 탐색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현실에서 그런 것들이 만족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좀 그렇게라도 만족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상담자가 그걸 실제로 충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궁금해하고 같이 얘기해 줄 수는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두님 얘기는 그런 과정들이 오히려 내담자의 그런 고통을 더욱더 증가시킨다는 거지. 맞아. 그걸 느꼈어요. 계속 끊임없이 찾아오는 불안감과 그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거. 그리고 아무튼 그러면은 김연아 선생님은 뭐 종결? 이첩? 그때는 진짜 당차게 표현하라. 나도 표현하겠다 그랬는데 막상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좀. 저는 상담자가 그 더 큰 고통을 주면 되잖아요. 어떤? 진짜 뭐 몸을 힘들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하면서 그 갈등에서의 힘든 걸 줄 수도 있고 고통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성적 공상으로부터 오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준다는 그럼.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그것도 중요해요. 그 고통을 느낀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각자마다의 어떤 그런 결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그냥 이것도 내 모습이구나 하는 것도 그러니까 좀 익숙해지는 그런 모습에 자기가 그냥 그러면서 좀 그게 좀 습관화된다고 해야 되나? 그냥 나의 그런 모습이구나. 오히려 근데 그거를 더 크게 만약에 부각해갖고 스스로 또 이렇게 했네 막 이렇게 반응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는 좀 이렇지 그치 역시 이렇지 오히려 이렇게 좀 습관화 시키는 게 익숙하게 만드는 게 그건 좀 그렇게 전 두 가지 정도가 생각나거든요. 근데 더 큰 동문이 고통을 말씀하신 주거나. 것처럼 그러니까 제 네. 친구가 그러니까 저 아니에요. 저 아니고
제 친구가 그거를 받아 진짜 저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알았어. 그게 더 이상해. 강조하니까 두 번 강조하니까 세 번 얘기하거든요. 어려운데. 세 번 얘기하는. 아니 뭔가 막 웃고 있길래 꿰뚫러 보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아니. 그 친구도 그거를 동구님 말씀처럼 그냥 익숙하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다른 예술적인 욕구로 이제 맞아. 뭔가 이렇게 승화시켜서 표출을 한다든지 음. 그래서 네, 좀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 자, 우리 넘어가기 전에 수플님도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책에 융이 프로이트한테 묻거든요. 자기한테 성적 공상을 느끼고 있는 이 부인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어떡해. 근데 이게 프로이트 답변이 없어서 우리한테 찾아온 내담자가 우리를 성적 공상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쾌락과 고통, 네, 당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드랍할지. 그 괜찮다. 만약에 그러면 명예롭게 생각한다. 고맙다고. 나를 왜? 아, 고맙다고 그런 적 없는데 이러면서 좀 그럴 걸 그랬나? 수플님은 어떻게 하겠는지. 어떻게 하겠냐고요? 동결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성적 공상으로 되게 고통스러워한다는 게 고통. 네. 그러니까 그게 대상이 상담자여서인 거예요? 아니면은 보편적으로 좀 그러니까 상담자일 때인 거죠? 상담자일 때.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네, 융이었어요. 여기 사례에서는 그게. 아니,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좀 얘기한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 성적 공상에 관해서 힘들게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다들 성적 공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성적 공상을 이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힘들게 느끼는 거는 사실 그거에 대한 2차적인 판단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성적인 공상을 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라거나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거지 성적 공상 자체가 사실 힘들다고 저는 생각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적 공상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오히려 자유롭게 이게 소통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거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치, 아주 어떤 생각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거지. 성적 공상을 어떤 성적 공상을 하고 있는지, 나하고 만일에 그런 공상을 한다면 어떤 건지, 어떤 걸 상상하는지,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은 건지, 그리고 거기에서 상담자의 생각이나 감정도 솔직하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런 적어도 이제 그런 상상에 대한 죄책감만 덜어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공상하는 것만으로 느껴지는 고통에서는 저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나연 쌤 그 마지막 그 토론 주제가 프로이트가 왜 이렇게 미움을 받았느냐 그 얘기인 거 맞나요? 뭐 그런데 딱히 할 게 없어서 집어넣은 거기도 해요. 아니 아주 좋은 얘기야.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좀 설명해 줘봐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겠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면서 그 융이 프로이트를 지지하는 그 발표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다라고 융이 썼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되게 아니 왜 이렇게까지 프로이트가 욕을 먹었을까 이런 좀 의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배경을 좀 알면 배경이 뭐 그런 만한 게 있었나? 이게 이제 좀 궁금했어요. 그러면은 뭔가 둘이 융과 프로이트가 이제 뭐 외부의 세력에 맞서서 둘이 더 이렇게 뭉치게 된 것들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궁금해서 적었던 그런 거였어요. 네. 뭐 한마디로 프로이트가 이제 왜 이렇게 욕을 먹게 됐을까? 네. 그거에 대한 근거? 좀 추측할 수 있을 것들이 좀 내용이 있어서 그게 이제 발표자를 적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저도 이제 얘기만 들었는데 마침 동구님이 독일에 있으니까 이건 좀 확인을 좀 동구님이 해봤으면 좋겠어. 뭐 미션. 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락다운 아니야 지금? 락다운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네. 성적인 부분은 다 한자로 표현을 해요. 아, 조심하는 거죠. 저 뭐 성교 그리고 또 뭐 성기, 남근, 음경 이런 것들도 한자로 표현을 하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수업 듣기로는 프로이트 시대에는 그 성적인 용어들을 다 의학 용어, 전문 용어로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근데 프로이트가 그걸 다 독일어로 표현을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지금도 프로이트의 이론을 뭐 남근기, 뭐 항문기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구강기. 근데 이제 그거를 남근이나 항문이나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정말 노골적인 그런 어떤 그러니까 완전히 일반인들, 독일 일반인들이 썼던 그런 표현들로 써서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성에 대해서 저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충격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뭐 그런 거지. 뭐 자지, 보지 이런 얘기를 그냥 강연 중에도 하고 글로도 막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반발이 엄청 났다고 하는데 이건 제가 들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동구님이 이제 독일어 좀 하잖아. 조금 하죠.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예, 썼던 글을 한번 독일어로 보면서 그 독일어 표현이 실제로 그 당시에 네. 썼던 정말 그런 건지 한번 보좀 재밌겠다. 독일에 있는 동안 한번 해볼게요. 그래. 응. 어둠님 무슨 얘기 다음 하려고 주까지 그랬어요? 안 돼? 다음 주까지? 다음 주까지. 저요? 좀 한국어 책도 읽기 힘든데. 아니, 그 옆에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없겠다. 아니, 아내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그치. 아내 독일어를 잘. 아, 그럼 아내한테 되겠네. 그치. 네. 해보겠습니다. 어둠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뭐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막상 물어봐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성적인 거를 의학적으로 표현을 했다고 그 예전에는 표현했다고 한 게 어떻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금기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독일 의사들은 라틴어 그 노골적으로. 의학 용어를 가지고 네. 표현을 한 거를 프로이트가 그냥 독일어로 표현을 다 해버렸다는 거죠. 그냥 그럼 돌려 말하지 만약에- 않고 직설적으로. 그럼 만약에 그 노- 의학 노골- 용어를 노골적으로. 써서 프로이트가 이론을 했다면 이 정도로 욕을 먹진 않았을까요? 프로이트가? 욕을 좀 덜 먹지 않았을까? 일단은 성이라는 주제를 너무 노골적으로 건드려서 욕먹어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 표현 자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표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표현, 그 단어 자체가요? 예. 아니 근데 실제로 저 이거 얘기 듣고 생각났던 게 그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마광수라는 교수가 네네.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마광수라는 교수가 이제 진짜 뭐 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프로이트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되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강연 중에서도 강연할 때도 그냥 성기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지, 보지, 섹스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20대 이제 대학생들이 열광을 했어요. 근데 한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면 한 2시간, 1시간 뒤면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 1시간 동안 자지, 보지 이 얘기만 들으니까 너무 이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게 이제 너무 노골적이어서 그런 익숙해질 거 것 같은데 더 불편해지나?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어 답답해서 나간 거 아닐까? 뭐 여러 가지 근데 저도 들은 거라 가지고 아니면 그래서 욕구가 자극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나가서 어감이 씹으시는 거야. 들으면 들을수록. 산책도 하고. 욕구가 자극돼서 그지? 하는 거야. 그래서 어감이 점점 심해지니까 막 빡친다 이러니. 네. 그러니까 김연아 선생님. 김연아 선생님. 네. 이거 인터넷에 나가. 왜 인터넷에 나가요? 자중하자. 유튜브 올라가. 이거 유튜브 올라가. 이거 생방은 아니잖아요. 그죠? 녹화죠. 생방은 아니야. 이거 나중에 그 사례 편집 얘기한 거 빼줘. 내담자 사례만 그러니까 좀 불편해. 빼서 편집해서 저 올리면 시집 되겠다. 각오해 주세요. 결혼하고
아니 근데 그 뭐 포기해. 희한한 진실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요즘 시대도 욕먹잖아요, 사실은. 마강수 교수님도 그렇지만. 그래서 추상적인 영역을 먼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신 분들은 보니까 그 시대적으로 많이 약간 마녀사냥 당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좀 그냥 그래서 프로이트가 어, 같은 맥락으로, 그러니까 마강수 네. 교수처럼 같은 맥락으로 한 맞아. 거면 정말 음. 정말로 받아들이기 이제 힘들겠다 싶었습니다. 그 당시 뭐 워낙 시대상으로도 성적으로 좀 억압하는 시대였고, 그렇죠. 그리고 그 프로이트가 그 치료 대상으로 한 게 조금 이렇게 돈 있고 고위층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치료받을 수 있고, 맞아요.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되게 고귀해 보이고 싶은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성적으로 해석하고, 성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막 이랬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불편하고, 까기 좋은 대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 82페이지에 융이 도덕을 입에 달고 사는 유명한 신경학자라고 이렇게 뭔가 비판을 했거든요. 약간 비도덕해서 욕을 많이 먹었던 거예요. 비도덕성으로. 그걸 저는 비도덕하다고 하나? 그 프로이트 시대 때는 그 성이 그 시대에 굉장히 큰 금기였다면, 저는 요즘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누다심 센터 상담이 이제 어쨌든 뭐 공개 집단 영상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분노에 대한 거거든요. 이 분노라는 감정. 그러니까 아, 저는 맞아. 지금 이 시대는 이 화가 일종의 좀 사회적인 금기가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인이 사건처럼 이렇게 아동 학대 사건들이 일어나면 날수록 이제 점점 분위기는 화는 나쁜 거야. 화는 내선 안 되는 거야. 이게 좀 되게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이런 상황에서 상담자가 이 화라는 어떤 감정들이 좀 우리가 이거를 좀 뭔가 체계화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이 시대에는 좀 화가 좀 사회적인 금기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수풀이 이 시대 프로이트다 아, 그렇지.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와. 감히 내 맞네, 남자한테 맞네. 십새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렇지. 받아들이기 힘들고 맞아. 좀 그런지 않을까. 맞아. 잘했지? 저는 사실 나란 이거 말은 아직도. 보면서 네. 이 상황이 노다심 센터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영상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뭔가 제 입으로 먼저 얘기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근데 먼저 얘기해 주시니까 좀 속이 시원하네요. 네. 뭔가 그 당시에도 의사들이었잖아요, 다. 그래서 그냥 제대로 프로이트의 이론을 살펴보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일단 단편적으로 봤을 때 너무 자극적이고 노골적이니까 격떨어진다. 이 당시에는 편지도 이렇게 애둘러서 쓰는 게 멋진 표현이라고 하는 시대인데 아무렴 이 의학 뭐 이런 뭐 연구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래. 그러니까 화를 막 그렇게 표현하는 거, 표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뭔가 그렇게 비난하는데 사실은 진짜 악은 침묵하고 억제하는 데서 더 많이 나오잖아요. 정신 문제도 훨씬 더 많고. 근데 그거는 오히려 감정 표현의 실패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그런 게 뭔가 상담자들도 점점 뭔가 방향이 약간 중립적이고 감정 표현하지 않고 더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 같고, 사회적 상황에서도 점점 침묵하고 오히려 수동 공격하고 이런 분위기가 훨씬 더 나이스하고 더 포용되는 분위기가 계속 되면서 뭐 더 심리적으로도 안 좋고 정신 건강도 안 좋고 계속 그런 게 계속 익숙해지는 상황에서 답답하네요. 그런 얘기는 좀. 근데 저는 그 화가 금기시 되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렇다고 그 화가 어디로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봤는데 방송에서 되게
분노를 되게 여기서 많이 되게 표현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물론 저도 이제 분노할 거리를 잡았다? 맞아, 예, 예. 이거 좀 사실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니요, 근데 뭐야, 이미 녹화 다 됐어. 편집해 주세요. 저 상담해야 돼요. 언론에서도 그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좀 전에 있었던 그 조두순 씨 일도 그렇고, 그리고 계속 지금 어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좀 분노나 화 같은 걸 억압하고 억제하는 게 좀 사회적 미덕이다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더 혐오 문제나 어떻게 보면은 더 대립되고, 지금 막 미국은 막 난리잖아요. 지금 막 정치적인 대립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막 이렇게 표출될 구멍이 없는 것도 더 큰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저 그 말에 되게 동의해요. 화내지 않으면 혐오가 강해져요, 사람은. 맞아요. 이거 부연 저는 설명 없어? 부연. 그래서 저는 저는 영혼 한번 때리고 경기를 권장합니다. 운동 경기를. 운동. 네, 마음껏 싸울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공차면서 그렇게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사람들? 쟤랑 공차면. 동구님은 정말 예. 집단을 권장해야지. 저 관계를 연습하고 또 부딪히고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집단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여기서 그 하영 상담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근데 이 화라는 게 이게 약자한테 간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를 표출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 이제 사회적 약자가 그거잖아요. 여성과 어린이. 약간 그러니까 여자 어린이한테 약간 성폭행도 많이 가고 이런 것도 가고 그런 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화를 이제 사회적 약자한테 그냥 이렇게 분풀이가 아니라,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사회복무요원 할 때 이제 장애인 시설에서 2년 동안 있었는데 거의 장애인 학대 엄청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 있는데도 그냥 때리는 걸 좀 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무자비하게 때렸고, 저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근데 제가 또 이제 이런 장애인 학대가 굉장히 많은 시설에서 자행되고 있을 거라는 판단이 확 들었어요. 이게 뭐 CCTV 있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분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그분들의,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그 사회복지사는 일단 그 분노를 일단 계속 그쪽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화라는 게 도대체 이제 어떻게 이제 진짜 동굴인 말처럼 스포츠를 통해서든 다른 식으로 건강하게 표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계속. 아니 근데 신경이 쓰여요. 스포츠로도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집단해야지 그럼. 아니 막 스포츠로 없어. 그냥 그래요? 밖에서만 계속 하고 그치 관계. 봐줘요. 동근이 지금 공을 오랫동안 못 차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집단도 그래서 너무 그 오래 생각이 못했어요. 먼저 난 것 같아, 집단보다. 집단도 너무 오래 못했어. 어떤님 얘기 들으면서 지금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분풀이 표현 들으면서 저도 생각이 난 게, 아까 이제 뭐 조두순 사건이나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절대적인 악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이렇게 그쵸. 낙인 찍힌 절대적인 악인, 그게 뭐 정치가 됐든 어떤 사건이 됐든, 그래서 거기다 대고는 너무 쉽게도 화를 표현하는데, 사실 이 화라는 게 그거는 막 무슨 정당한 것처럼 화를 막 내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맺는 관계에서는 그거를 못 내잖아요. 그게 더 문제 아닐까? 사람들은 그걸 다루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 그래요. 우리 이제 마무리들 합시다. 마무리 하시면서 더 하실 얘기들 간단하게 짧게 하시죠. 우리 파도님, 홀가분님, 커피님 마무리 먼저 하시겠어요? 오늘 얘기가 한 말씀도 없으셔서 세 분이.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저는 책을 읽고 싶은데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우선 내용 공유가 안 돼서 지금 사실 듣고만 있고요. 근데 그거는 좀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성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조금 힘들 것 같다 하시고 그래도 해보겠다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누가 치료해주나,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도움이 필요해서 간 건데 결국 또 버림당한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한번 들었고요. 그리고 상담사 입장으로서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 이제 경계 그 부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받아줘야 되나 아니면 이걸 내쳐야 되나, 항상 그 양심의 찔림이라고 해야 되나, 한편으로는 또 이제 품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건데 참 많이 힘드시겠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는 저도 화를 잘 못 내는 사람 중 한 명이어서 조금은 이야기에 공감은 가네요. 네, 이상입니다. 그래요. 똘가부님 마무리. 네, 들리세요? 네, 들려요. 아, 네. 저도 사실 책을 아직 못 구해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없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쭉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고, 그 질문에 프로이드가 왜 그렇게 미움을 받았나, 공격을 받았나는 들으면서 좀 생각해 본 게, 그 당시에 학자들이 무서워서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굉장히 이성적인 게 중요하고 기존 문화의 이런 뭐 좀 고상한 뭐 이런 것들이 중요했던 시대상으로 봤을 때 사실은 프로이드가 인간의 근본을 건드렸고 누구나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건드려서 이게 확 퍼져서 그 당시에 전문가들인 자기들이 내세웠던 이론이 좀 깨어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서 오는 것 때문에 프로이드를 맹공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쭉 들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누다심에서 하고 있는 이 방법들도 사실 굉장히 필요한 거고, 사람들이, 저도 제가 경험을 해보니 정말 이렇게 용기 내서 하는 곳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타겟이 될까 하는 생각은 너무 이렇게 직선적으로 안으로 바로 훅 들어오는 방법을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이렇게 공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점점점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내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답답한 방법들 말고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좀 용기를 가지고 좀 이렇게 들어와주는 상담사가 정말 필요했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런 용기 내는 분들을 좀 못 만나 봐서, 혹시나 이렇게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 방법이 너무 좋고 더 하고 싶어서 이게 쭉 퍼지어 나가게 된다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뭔가 좀 그냥 뭐 좀 본인들의 하는 방식이나 이런 데 좀 이의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그런 맥락이 프로이드 시대의 프로이드의 공격이랑 좀 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오늘 들으면서 했고요. 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느 부분이든 좀 어느 장소든 안전한 곳에서 화는 내도 되고, 분노의 감정은 너 옳다. 모든 감정은 왜 우리는 옳다곤 하지만 표현하는 건 옳지 않게 다 억압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좀 그런 장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쭉 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파도님. 네, 저는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는데 잠시 정리 좀 하고, 저는 프로이트하고 융이 제 개인적으로 이번 부분까지 읽었을 때, 서로 정말 좋아하지는 않았던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느낌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얘기만 하고, 서로 융이 질문에도 뭐 편집이 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항상 저는 융이 뭔가 질문하면 저도 되게 프로이트가 뭐라고 대답할까 되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 얘기가 없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같이 교집합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서로 정말 좋아하고 그런다면은 그 교집합뿐만이 아니라 상대가 그냥 고유하게 갖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 들어주고 또 같이 얘기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시대적으로 아직
옛날 시대라서 많이 보수적이고 이래서 그럴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조금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 각자 항상 각자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그냥 이렇게 끝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누다심에서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지난 시간에 이제 감정 해제, 카타르시스 이런 게 저도 이렇게 여기 책에 보면 그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하셨듯이 그 융이 이제 반대파 사람들을 되게 엄청 신랄하게 비판하더라고요. 되게 막 진짜 욕을 하면서까지 적나라하게 비판한다고 저는 느꼈는데 거기 보면 저는 교수님께서 서로 존경만 하는 그런 정신병동 같은 학회에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는데 이게 저도 이제 서로 존경만 하는 그런 정신병동 같은 학회, 소위 이게 지식인들, 기득권층, 많이 배우고 이런 분들이 저도 뭐 그럴 때 많고 사회적으로 이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때나 이럴 때 진짜 그냥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나 그대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런 어떤 그런 장소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하 부분에서도 뭐 성적 판타지 부분에서도 그냥 진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마음을 품든 어떤 감정을 가지든 그냥 나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이나 관계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저도 아이한테 좀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아니야부터 나가는 거예요. 얘가 화를 내면 엄마 오늘도 그런 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신사적으로 말해줘. 이런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이제 여과 없이 자기 감정을 이제 엄마는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표현하는데 저는 이제 판단과 규제를 먼저 얘한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아이 감정을 먼저 더 이렇게 아이 감정이랑 그 밑에 있는 욕구를 더 많이 충분히 이렇게 수용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가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길었네요. 네. 자, 이제 다른 분들 간단하게 마무리들 합시다. 저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직접적으로 어떤 성적인 표현을 했던 것도 이제 있지만 성만 강조했다는 게 제일 비판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프로이트가 왜 그렇게 성에 집착을 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프로이트는. 근데 또 프로이트가 그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한테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쇼펜하우어가 모든 세계는 의지로 이제 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의지로 모든 세계를 이제 설명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도 뭔가 이 세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를 딱 정하고 싶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성이었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계속 프로이트와 융의 편지를 읽으면서 오히려 둘의 관계보다도 프로이트가 왜 성에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애착과 어떤 이런 걸 보였는지 많이 궁금해서 그거를 많이 좀 탐색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분노에 대해서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되게 어떤 면에서는 진짜 분노가 이게 자제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 이러다가 감옥 갈 것 같은데 라는 진짜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무서운 게 길에 가다가 어떤 건달이 저한테 시비 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시비 걸면 저도 폭발하고 얘도 폭발하고 이러니까 와 이거는 진짜 둘 중 한 명이 진짜 뭐
뭐 진짜 소위 죽어야지 끝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것 같은 그런 진짜 공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도 제 안에 있는 어떤 뭔가 분노를 적절하게 좀 표출하고 표현하고 좀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이 있고, 저도 이런 분노가 뭐 가까운 사람이나 혹은 뭔가 이렇게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그런 대상한테 안 갈 수 있도록 뭔가 하는 것 같고, 아무튼 좀 오늘은 뭔가 하여튼 즐거웠습니다. 오늘 얘기가 재밌었고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 네, 하여튼 다음 주에도 하여튼 좋은 재밌는 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는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 부분을 읽으면서 아까 이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계속 옆에서 아기가 있어서 좀 계속 눈치를 보느라 말을 잘못했는데, 되게 제가 딱 재미있게 느꼈던 게, 그러니까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고 사진을 보내주고 난 다음에 융이 편지에다가 이제 뒷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관계가 좀 생기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 그림이. 그리고 또 융은 그렇게 약간 프로이트한테 되게 뭔가 사회성 떨어지게 다가가는데, 프로이트는 그런 종교적 이상으로 가까워지면 마무리는 변절이 돼 하면서 약간 살짝 뒤로 물러가는 그런 그림이 보여서, 이 되게 뭔가 둘이 밀당하는 것 같아서, 남자 둘인데 되게 뭔가 연애 편지 읽는 것 같은 그런 좀 재밌는 그런 기류가 있어서 좀 그거를 이번 주에는 좀 재밌게 읽었고, 아까 저희가 예시로 들었던 부분을 저는 되게 좋았던 게, 그러니까 융이 그러잖아요, 프로이트한테. 교수님은 이런 그런 어떤 환자의 어떤 전이나 이런 거에 지겨울 만큼 익숙할 것입니다라고 한 게 저는 좀 거기에 꽂혔어요. 그래서 분명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뭐 주류였던 뭐 의사들이 좀 외면했던 아니면 어려워했던 사람들을 그만큼 프로이트가 많이 만났나 보다. 좀 그렇게 이해가 돼서 좀 저는 그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프로이트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또 계속 편지 주고받는 거 읽으면서, 그리고 저는 좀 이게 편지로 좀 답답한 게 많아서 좀 책을 구입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책을 읽다가 괜찮은 내용들이 있으면은 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이트가 왜 그렇게 여기 욕을 먹었는지 한번 여기 현지에서 한번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현지 조사원. 특파원입니다. 독일지부 특파원입니다. 네, 전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제가 마지막에 질문으로 넣었던 왜 그렇게까지 욕먹었을까? 프로이트가 욕먹는 이유가 성적인 그 금기를 건드려서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좀 직접 여기 표현들을 듣고 보니까 좀 그 부분이 좀 의아했는데, 좀 그 이유들이 좀 더 와닿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희 누다심도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거를 이제 분노나 요즘에 금기가 분노나 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또 하고 또 그 부분을 거부감을 표현을 하고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좀 어떤 그 현상에 대한 이해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프로이트와 융의 그런 좀 읽으면서 저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것과 우리가 다른 부분은, 우리는 되게 그래도 뭐 솔직하게 관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괜찮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 할게요.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이제 상담을, 내담자가 그런 성적인 걸 나한테 느꼈을 때 내가 상담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에서 사실 이제 한번 실패를 겪고 이거에 대해서 안 했어야 됐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망설여졌었는데, 그냥 저는 고백하건대 그냥 상담자의 불안이 다뤄져야 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담자도 그때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제가 그 불쾌감 역시도 사실 내뱉기도 어렵고 잘 인식도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불쾌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도. 그래서 그냥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다뤄질 필요가 있고, 상담자로서 좀 그런 거를 감정도 잘 이렇게 좀 느끼고 인식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반성도 좀 되고,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뭐 상담은 사실 뭐 나도 공부 좀 해봤는데 뭐 인지적으로만 느끼지 그게 뭐 이렇게까지 잘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사실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문제가 있을 때 상담까지 이게 대중화가 안 되는 부분도 그때 들었을 때는 기분이 상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상담자가 진짜 뭐 오늘도 막 수풀님이 뭐 프로이트다 우리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막 수풀님이 감정적으로 솔직하게 드러내고 막 이렇게 같이 갈등하고 욕하면서도 붙잡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정서적인 통찰까지 닿는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막 저까지도 살떨리게 느낄 정도로 저도 영상을 보면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 정서 통찰까지 닿는다는 거는 정신도 번쩍 들고 정서적으로 느끼고 내가 행동까지도 이렇게 변화해야겠다는 의식이 생기는 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 상담의 방향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이제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상담 관계 안에서 안정적인 관계가 진짜 진솔하게 관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저 역시도 이상입니다. 할게요. 저는 일단 뭐 읽으면서 소감은 학회가 되게 활발했구나. 서로 그렇게 비판을 대놓고 인격적인 비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활발한 학교였구나라고 해서 좀 부러운 마음이 좀 들었고요. 그러네. 진짜. 그리고 저는 아까 뭐 프로이트가 그 시대에 뭐 미움을 받았던 이유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저희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인간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게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은 알지만 도덕적이지 않아요. 욕구는 있지만 욕구를 말하면 안 돼. 사실 이런 것 속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본적으로 깰 수는 없어요. 인간이라는 집단 자체가 사실은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위선적이다라는 것 자체를 아예 깰 수는 없어요.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인간일 수 있어. 위선적이어야지만 인간일 수 있어요. 위선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위선을 깨는 무엇인가가 나오면,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큰 저항을 받아요. 사실 이 프로이트 시대나 이 중세 시대에 사실은 성이라는 게 귀족이 아닌 이상은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네. 그러니까 귀족이 아닌 이 평범한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섹스를 하던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귀족들도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제 정조를 지키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자유로운 섹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찌보면 프로이트는 그냥 야 원래 세상은 이런 거야. 그렇게 우리가 아닌 척할 필요는 없어. 라는 위선적인 부분을 드러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저항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리고 심리 상담이란 것 자체가 언제든 이 위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의 심리적인 어려움들이 이 위선 속에서 어디에 내가 방점을 둬야 될지를 몰라서 겪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 욕구를 언제 드러내야 하고 그 욕구를 언제 참아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도덕의 방점을 둬야 되는 곳에서는 도덕의 방점을 두지만 내 욕구의 방점을 둬야 되는 곳에서는 내 욕구의 방점을 둬야 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이제 헷갈리니까 그게 헷갈리고 그런 것들을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게 되니까 심리적인 문제들을 얻고 관계에서의 문제들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리 상담의 궁극적인 뭐 큰 틀에서 보자면 그런 위선들을 언제 위선적이어야 하고 언제는 위선적이지 않아야 하는지를 구별해 주는 거. 이게 되게 큰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하면요. 저는 이번에 책을 읽기는 했으나 발표를 들으면서 새롭게 안 게
아까 그 하영쌤이 얘기해 주신 부분이 나중에 뒤로 갈수록 이제 프로이트가 융에게 사랑하는 친구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융은 끝까지 계속 존경하는 교수님께 이렇게 계속 존칭을 쓰면서 이렇게 그런 표현을 끝까지 이렇게 가져가고 또 아까 71페이지에서 프로이트가 제발 부탁하건대 나를 그런 식으로 대단한 인물로 여기지 말아주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프로이트는 굉장히 뭐랄까 그러니까 정말 친구로서의 진짜 어떤 사랑하는 동료로서의 평등한 관계를 원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면서 근데 그에 비해서 융은 좀 프로이트를 대상화한 게 아니었을까? 이 학계의 어떤 대표되는 인물로 좀 그래서 그런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는 그 관계 맥락이 좀 달랐던 것 같다라고 저도 느꼈던 것 같아서 그걸 얘기 한번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오늘 또 토론하면서 아까 그런 사회적 금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그러니까 이때 시대에는 그게 성에 대한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 얘기한 것처럼 분노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상담을 하다 보면 다른 상담센터 상담자들을 만나보다가 저희 센터에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만나보게 되는데 이 상담자에서 저 상담자 만나보다가 근데 그 큰 차이가 그거가 아닐까. 사회적 금기시되는 화라는 감정을 다뤄주는 곳이 많지 않겠구나. 상담자 스스로도 그거를 잘 금기시하고 좀 자유롭게 수용하지 못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에 결국 한계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누다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집단 상담 이 일이 정말 더 뜻깊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누구 안 했죠? 흥님? 네. 저는 지난 시간에는 융이 프로이트에게 좀 더 동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그게 아니라고 확실하게 나와가지고 놀랐어요. 좀 놀랐고 그래서 이 책의 앞에서도 프로이트와 융이 만나면서 결별까지잖아요. 그게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이게 한 부분마다 이 사람들이 만나고 결별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걸 말하고 싶었구나. 이 책 표지에서 좀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끝입니다. 연빛. 저 할게요. 저 안 네. 했어요. 네. 저는 이번 거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좀 프로이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뭐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시대상을 되게 많이 반영을 하고 있어서 분노라는 것들을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비춰지는데 그래서 좀 이런 금기시되는 것들을 다루면 항상 위험이 따르잖아요. 근데 프로이트도 참 이렇게 우리 누다심 식구들 같은 이런 크루들이 되게 필요했겠다. 그런 것들을 되게 바랬을 것 같아요. 그냥 톡 까놓고 우리 이런 거 좀 불편하다. 이런 거 좋다. 이렇게 해보자.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근데 그런 관계를 바랬는데 참 프로이트가 많이 외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때 당시에 프로이트를 비난했던 사람처럼 지금 우리가 공개 집단이나 이런 데서 보여지는 그런 표현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만 보고 우리가 뭐 어떤 맥락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지 않고 비난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잖아요. 마치 지금 뭐 조두순이나 이런 현상만 보고 비난하는 것처럼. 그래서 참 그때 당시에 융이랑 프로이트도 많이 답답했겠다. 그래서 만약에 누다심에서 하는 것들을 까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공부 좀 하고 까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저 짧게 할게요. 저는 프로이트 때나 지금이나 일단은 심리 상담이라는 부분은 내담자 환자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어떤 거든지 좀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그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 내담자가 성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끊임없이 우리가 다양한 환경, 다양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계속 좀 고민하면서 같이 계속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스터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